마지막 절 보의 해석과 설계입니다. 보의 해석과 설계. 해석을 통해서 뭐를 구한다? M6 값을 구한다. M6 값은 어떻게 구한다? 바깥에서 가해주는 데드로드, 라이브 로드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1.2배, 1.6배 정도를 한다. 예, 하중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해서 발생해서 생기는 모멘트를 계수 힘 모멘트라고 한다. 설계를 통해 가지고 뭘 구한다? MD 값을 구한다. MD 값은 이 단면이 견딜 수 있는 강도에다가 강도 감소 계수 85% 정도를 곱해서 구한 값이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 OK 사인을 내리고 OK 사인을 내린 단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체크한다. 입실론 T가 0.4% 이상이 되느냐, 그 다음 두 번째, 균열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균열이 발생하는 최소한 철근 양은 넣어줘야 된다. 최소 철근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설계한 것은 이것을 구하는 작업인데, mn 값을 구하는 작업인데, mn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c 값하고 t 값을 구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 요 사이의 거리를 곱해주면은 mn 값이 된다. c 값하고 t 값은 서로 같은 힘의 평에서 같은 값이기 때문에 c 값 하나만 구하면 된다. 그럼 c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응력 분포가 우리가 실질적인 응력 분포는 다음과 같은 응력 분포를 가져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이 면적을 구하기 어려워서 이 면적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썼습니다. 등가 직사각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쓰고 했는데 옛날하고 이 방법도 쓸 수 있지만은 이 방법을 그대로 쓸 수 있지만은 이 방법에 비해서 지금 변한 것이 이타 값이 변했고요. 보통 40메가파스칼 이하일 때는 이타 값은 1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베타 왕 값도 변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시험 문제를 푼다든가 설계를 하면은 이타 값하고 베타 1, 이타 값은 40메가파스칼 미만일 때는 같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상관 안 해도 베타 값이 변했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다, 기출 문제를 풀었다 이러면은 이 방식인데 베타 1 값이 옛날이랑 다르다. 예, 옛날엔 0.85를 썼는데 지금 0.80을 쓴다. 예,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뭐 나는 옛날 방식을 고집한다 이런 건 이거는 지금은 이게 기본적인 방식이고요. 이 방식을 쓰기 어려울 경우에 이 방식을 쓸 수가 있다. 대안으로. 음. 단 에타 값과 베타 1 값은 다른 값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 값을 쓰는 것이 정통이다. 예. 이 값에서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압축력인데 압축력에서는 B 값하고 C 값이 들어가지고 알파 값이 구한다. C 값은 중립축까지의 거리인데 베타 C라고 한다. 베타 이것이 중립축까지 거리고요. 여기 하중까지 거리고 C 값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파라는 값이 있고요. 알파라는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요까지 거리는 8의 길이는 D-베타 C. 그래서 베타란 값이 있다. 그래서 어떠한 테이블상에서 문제가 주어지면은 항상 알파하고 베타 값을 주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C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야지 D 값을 구할 수가 있다. C 값을 구하고 난 다음에 요 거리를 곱해주게 되면 뭐가 된다? MN, 모멘트 값이 된다. 예, 모멘트 값은 하중 곱하기 거리다. 하중은 요 공식으로 구한다. 요 공식은 뭐에 해당되는 거냐? 요것의 면적을 구한 것이다. 포물선, 직선 형태의 직사각형일 땐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구할 수 있지만은 포물선일 때는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공식을 주어졌다. 그래서 문제에서 알파 값하고 베타 값을 구해가지고 mn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은 제일 처음 c 값을 구하고 c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요 c 값을 구해야 되잖아. 스몰 c, 작은 c 값. 그 다음에 구하고 난 다음에 베타 값을 구해서 d를 구하고 요 거리를 구하고 모멘트 8을 c에다 곱해줘서 mn 값을 구하면 된다.
예. C값을 구하는 요 절차가 보면은 어, 일반적으로 의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T값이나 C값을 구하고 힘의 평형이죠. 두 개가 같죠. 그 다음에 중심 간의 거리를 구하고 난 다음에 거리를 여기다 곱해주게 되면은 모멘트 값이 된다. 자, 지금 계속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은 이전 규정하게 21년 예전부터 뭐 나와 있다고 하는데 기준에 들어온 것은 실질적으로 21년 초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의 규정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포물선 직선 능력이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변형률 관계는 좀 전에 포물선 직선 형태죠. 이 포물선 직선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포물선 직선이라는 얘기죠. 옆에서 봤을 때 포물선 직선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우스가 좀 작게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40메가파스칼 미만을 쓰기 때문에 콘크리트 압축 파괴는 0.33%, 알파 값하고 베타 값을 외울 수도 있고 이 두 개 값을 외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외워서 머리를 꽉 채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를 내게 된다면은 알파 값하고 베타 값을 무조건 주어주겠습니다. 예. 단, 요 공식은 외워야겠지. 알파 0.85 FCK BC는 외워야 된다. 예. 요 공식. 요게 포물선 형태에서의 알파 값하고 베타 값은 주어진다고 했죠. 예. 안 주어지는 사람도 있겠지. 만약 기술사 시험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그 정도는 외워야 되지 않겠냐? 라고 했을 때, 하도 많이 했을 때, 우리나라 기술사는 오픈북이 아니고 클로스드 북이기 때문에 외워야 될 겁니다. 아주 곤혹스럽죠. 예, 그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옛날 방식은 예, 등가 직사각형인데 등가 직사각형을 현재 기준으로 바뀌면서 에타 값을 집어넣게 됐고요. 에타 값은 40메가파스칼 미만일 때는 항상 1이다.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값이다. 근데 베타 왕 값이 옛날엔 0.85였었는데 0.8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밑에 40메가파스칼 미만일 때는 이렇게 되고 에타 값이 더 큰 것을 쓰려면 이렇게 쓴다. 에타 값하고 베타 왕값. 예, 옛날 방식입니다. 옛날 방식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개수들이 숫자가 바뀌었다. 옛날 거를 고집한다. 21년 이전의 것을. 그러면 문제를 잘못 푸는 거예요. 법규가 바뀌었으니까. 음, 계속 실험에 의해서 더 정확한 식을 추구하는 것이 학문이다. 그래서 옛날 방식인데 등가 직사각형 블록으로 하고 그걸 현대 방식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에타 값하고 베타 왕 값을 넣어야 된다. 이 값은 테이블로 주어진다. 자, 이렇게 해서 C를 구하고 그 다음에 팔거리, 모멘트 암을 구하고 난 다음에 전체 모멘트를 구합니다. 이전 기준에서 봤을 때 베타 왕 값은 0.85를 썼다, 보통. 0.85. 지금 기준은 40메가파스칼 미만일 때는 무조건 0.80이다. 자, 균형 철근비를 항상 먼저 문제를 풀 때 균형 철근비를 먼저 구합니다. 이게 기준이 되는 CB 값이에요. CB 값 여기. 그래서 CB 값을 먼저 구합니다. 균형 철근비를 구할 것은 얘가 0.33에 도달하고 얘가 입실론 y 항복에 동시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분포를 그릴 수가 있어요. 변형률에 관해서. 그래서 CB를 구하는 이 삼각형의 닮은 꼴을 이용해서 CB 값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닮은 꼴을 이용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왔냐 하면 서로 삼각형의 비율로 구해서 보면 됩니다. 구하기 힘들다고요? 삼각형의 닮은 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놈분의 요놈은 요놈분의 요놈이다. 이게 닮은 꼴이에요. 이해됐죠?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요 밑에 삼각형을 뒤로 뒤집습니다. 그러면 요놈분의 요놈은 요놈분의 요놈이다. 그래서 이런 방식대로 삼각형의 비율로 써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예, 예, 비율로 써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림을 직접 옮길 수도 있고요. 이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지금. 그려져 있는데 요 놈을 옆으로 옮깁니다. 똑같이. 옮기면은 평행 이동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놈을 평행 이동. 그래서 이 거리를 그대로 재보면 됩니다. 이놈분의 이놈은 여기서 요 놈분의 요 놈이다. 삼각형입니다. 여기 요 놈은 뭐? 입실론 u 더하기 입실론 cu 더하기 입실론 y. 그게 분모에 들어간 거죠. 분의 요거는 d분의 cb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삼각형의 닮은 꼴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닮은 꼴을 잘 못 그리겠다라고 하면 자기가 직접 남들 걸 보지 말고 자기가 손으로 직접 그려보면 됩니다. 남 얘기가 예, 그 다음에 c하고 t값, c값을 구하고요. 네, c값을 구해요. 알파 값을 알고 있고 예, cb 값을 구했으니까 예, 균형 철근 비일 때의 c값을 구하고요. 예, 그때의 철근 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철근 비란 것은 단면을 나눠줬을 때니까 단면을 BD 값으로 나눠줬을 때니까 BD가 사라지겠죠. 철근 비를 구합니다. 이걸 균형 철근 비라고 하고요. 균형 철근 비일 때의 중심축까지 거리 균형 철근 비일 때 압축력 혹은 인장력입니다. 이걸 또 등가 직사각형 블록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이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대안으로 이 방식을 쓸 수 있다. 값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야지 의미가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걸 대안이라는 얘기는 무조건적으로 이걸 먼저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써가지고 C값을 구하고 압축력을 구하고 난 다음에 압축력에다가 모멘트 8 거리를 곱해주면은 혹은 인장에다 모멘트 8 길이를 곱해주게 되면 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게 나온다. mn값 그죠? mn값을 나오고 거기에 mn값에다가 파이 값을 곱해주게 되면은 0.85 정도를 곱해주게 되면은 md값이 된다. 자, 요게 파이 값이 강도 감소 계수인데요. 강도 감소 계수는 이제 앞절에 보면은 우리가 4.4절을 참조해 보게 되면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강도 감소 계수 파이 값은 입실론 t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입실론 t가 0.5% 이상이 되면은 0.85를 쓰고요. 0.2% 미만이 되면은 0.8인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는 앞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테이블에서 한번 보면요. 쭉 넘어갑니다. 지금 앞에서 지나왔던 테이블입니다. 지금 와서 이해가 되는데요. 자, 요게 강도 감소 계수 파이 값입니다. 파이 값은 이게 0.5% 이상이 되면 입실론 t 값이 0.85를 쓰고요. 0.2% 정도 되면은 0.65라는 값을 쓴다. 그 사이에는 보관해서 쓴다. 네. 자, 나중에 예제 문제를 보면은 이게 어떻게 사용된지를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n 값하고 md 값을 구하고 md 값이 얘가 견딜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md 값을 구해서 이 단면이 이걸 견딜 수 있다. 오케이 사인 냈다. 우리가 가정한 단면이 md 값이 이 정도 나오니까 이걸 그대로 쓰자라고 합니다. 쓰자라고 해도 맨 마지막에 두 개를 체크해야 된다. 뭐 인장 지배 단면인지 무슨 얘기냐면 입실론 t 값을 구했는데 입실론 t 값이 0.4% 이상이 되는지 그 다음에 균열 철근비에 의해 가지고 최소 철근비, 균열이 발생하는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는 철근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조라고 했는데요. 참조라고 했는데요. 요 참조는 밑에 필요 없음. 요거는 인장 지배 단면 제가 요거는 이게 요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요 필요 없습니다. 요거를 참조하라는 얘기예요. 일반 원칙에서 0.4%. 네. 그다음 최소 철근량은 요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 이거는 건축사의 예비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예비 시험이 있었어요. 건축공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건축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철근은 인장이 발생하는 부분에 이렇게 자중해서 이렇게 하면 휘는 게 이렇게 휘잖아요. 이렇게 휘지요. 그죠? 그럼 위에 휘었을 때 여기가 인장이 발생하고 요건 밑에가 인장이 발생하잖아요. 철근은 이렇게 해줘야 된다. 라는 얘기죠. 충분히 값을 뽑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요게 답은 3번이겠네. 그리고 균열 모멘트, 좀 전에 FR 값을 통해 가지고 구한 MCR 값이죠. 이것은 나중에 검토할 때, 체크할 때 균열 모멘트를 쓴다. 라고 하죠. 균열 모멘트를 구하라. 이게 문제만 풀면은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설계에 써먹을 수 있어야지. MCR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대 철근량, 연성 파괴가 되기 위한 최대 철근량 하는 것도 다 나와 있고요. 문제를 쭉 풀어보면 되고, 지금 제가 이걸 조금 수정시켜 놨어요. 옛날 방식을 이타 값을 넣어가지고 옛날 문제를 지금 풀이 방식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조금 바꿔놓긴 했지만은 이게 온전하게 다 이런 방식으로 원래 풀지는 않으니까 온전하게 충분히 바꾼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건 또 설계 문제입니다. 설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위에서 봤을 때 우리가 기둥이 평면도인데요. 위에서 봤을 때 평면으로 보이죠? 기둥이 설려 있어요. 실질적으로 구조물이 이렇게 돼 있고 위에 슬래브가 올라가 있죠. 그러면 요건 기둥은 이렇게 점으로 보이죠. 점으로 보이고 판때기입니다. 판때기. 판으로 보입니다. 판으로 보였을 때 이 판에 이 기둥이 각각 자기가 부담하는 면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거더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거더, 거더입니다. 요게 거더죠. 구에 판때기를 올리죠. 그 사이에 이렇게 올린 거 가지고 요걸 보라고 부릅니다. 보. 예, 보. 요 거더와 보 위에 슬라브를 칩니다. 슬라브를 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이제 그거를 이제 설계했던 건축 구조 기술사 문제에 나왔던 거고요. 어, 마지막으로 봅니다. 요거는 반드시 기말 시험에 내기로 했는데요. 이 문제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4.1과 4.2를 봐야 되는데 4.2를 보는데 더 중요한 것보다 4.2는 아예 단면을 이거를 MU 값을 견딜 수 있는 그의 단면을 네가 알아서 설계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면을 어떤 단면이면 요 정도 단면을 모멘트를 견딜 수 있는지 어떤 단면이면은 MD 값이 MU 값보다 크게 나오는지를 결정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가로, 면적, 세로 이렇게 자기가 막 설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하지만은 요거는 처음에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문제를 풀었습니다. 요거 엑셀도 여러분들한테 건네줬고요. 이렇게 단면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B값하고 B값이 250이고 H값이 유효 깊이 D값이 440인 단면에 3개의 D22 E형 철근 직경리 22인 E형 철근이 이렇게 박혀 있다. 그리고 콘크리트는 30짜리를 쓰고 철근은 400짜리를 썼다. 강도가. 이럴 경우에 이 친구가 견딜 수 있는 MD 값은 얼마냐? 얘가 보유하고 있는 강도는 얼마냐? 이 보유하고 있는 강도가 바깥에서 가해주는 필요한 강도보다 그 이상이 돼야지 안전한 거죠. 그죠? 이해됐나요? 좀 전에 그 단면이 견딜 수 있는 보유 강도를 뭐라고 하냐면은 보유 강도. 지금 자기가 포함하고 있는 보유 강도를 MD라고 했습니다. 바깥에서 필요한 소요 강도라고 부릅니다. 필요, 소요 같은 말이에요. 강도보다 보유하고 있는 강도가 커야지 안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우리는 이 단면에서 설계 힘 강도, 즉 MD, 디자인 소요, 보유 강도를 구하라. 이게 문제입니다. 구하는 방법은 뒤에서 설명이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구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엑셀 파일을 보면 되고요. 요 오른쪽에서는 각각 설계 기준들입니다. 해당되는 설계 기준들.
왜냐면 설계 기준들이 낱개로 모듈화돼서 막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웬만큼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면 설계 기준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설계 기준도 옆에 다 모아놨습니다. 여기 관련된 기준들을. 얼마나 제가 거의 뭐 며칠을 떴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또 필요하면 거기 크랙 여기 캡처해서 넣고요. 그 다음에 KS 규격도 다 넣습니다. KS 규격에서 D22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직경이 22.2mm다. 왜냐하면 단면적을 구해야 되니까 4분의 파이 D 잣은 D22라고 해가지고 D22라고 부르지만은 직경이 얼추 22mm지만 정확하게는 22.2mm예요. 22.2mm를 가지고 단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4분의 파이 D 잣은 가지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주어줘야겠죠. 주어줘야 되는데 주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그래서 균형 철근비를 먼저 구하고 균형 철근비를 구해서 지금 과소 철근비가 될 수 있도록 과소 철근비가 돼야지. 이게 아니면은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균형 철근비보다 적게 철근비를 넣어야지 얘가 철근이 먼저 항복하는 거예요. 균형 철근비만큼 넣었으면은 콘크리트가 파괴될 때 동시에 얘는 항복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철근이 먼저 항복하기를 원하는 거야. 철근을 적게 넣어가지고. 그걸 과소철근비. 균형 철근비는 3.18%인데 3.18%란 것은 유효 단면적의 3%가량의 철근의 면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3%를 넣는 게 아니라 지금 봤더니 1%뿐이 안 들어가 있더라. 그러니까 얘가 조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힘이 약하니까 얘가 먼저 항복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이 균형, 이 철근비를 사용해서 다시 얘가 견딜 수 있는 모멘트, 설계, 힘 강도를 구하고 여기다 파이 값을 구해가지고 얘가 거기 설계 강도, 보유 강도를 구하게 되는데 파이 값은 우리가 얼마로 가정했냐면은 0.85라는 값으로 가정을 했어요. 파이 값을 구해야 된다면은 0.85라고 가정을 했어요. 파란색은 가정, 손을 임의로 접어놓는. 근데 이게 0.85라고 가정하면 안 되는 것이 0.85라는 것은 우리가 입실론 T 값이 철근의 항복 변형률이 0.005를 0.5%를 넘는다는 가정하에서 강도 감소 계수는 입실론 T 값에 따라 다른다 그랬잖아. 그죠? 0.65에서 0.85까지 변한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0.85 우리가 인장 변형률이 최외단 철근의 순인장 변형률이 0.5%를 넘는다는 가정하에 0.85를 썼는데 맨 마지막에 진짜로 넘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체크 포인트에서. 다 하고 난 다음에 0.85를 썼는데 변형률을 구해봤더니 1.26%야. 그러니까 0.5%를 넘은 거지. 0.5%를 넘을 경우에만 강도 감소 계수를 0.85를 쓸 수 있으니까. 최외단 철근 요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계가 끝났어요. 그래서 오케이 사인 내렸어. 우리가 설계한 강도는 보유 강도는 159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력에서 들어오는 강도 이건 외력이 아직 안 들어왔네요. 얘가 견딜 수 있는 힘은 159까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모멘트는. 그런데 이 모멘트 값이 이렇게 견딜 수 있는 단면인데 최외단 철근의 변형률은 파괴될 때의 변형률은 철근의 변형률이 1.26%로 0.5% 이상이기 때문에 강도 감소 개수 우리가 썼던 0.85를 그대로 쓸 수 있다. 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크, 최소 철근량. 균열이 발생할 때에 철근이 조금은 잡아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최소 철근량인데요. 이런 균열이 발생할 때, 균열이 제일 처음 발생할 때에 해당되는 최소 철근량 규정을 만족시켜야 된다. 최소 철근량의 규정을 균열 발생하는 모멘트보다는 크더라. 얘가. 이거보다 적으면 안 된다. 두 가지를 체크한 거죠.